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9구단, 3단 9구단 중에 두 번째 9구단인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세무조정이 뭔지 설명드렸죠. 세무조정은 간접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무조정은 그 시작에 이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법인세 각소를 구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부터 가산조정 2개 해주고 차감조정 2개 해서 20에서 50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 법인세, 삼성전자 세무팀장 입장에서 무조건 가산조정은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차감조정, 즉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근데 거꾸로 수업 목적으로는 가산조정,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그 중에서도 송금불산입, 즉 납세자한테 플러스로 가산을 시켜서 더 불리하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 20보다 50이 크잖아요. 이렇게 가산 조정이 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고요. 이 부분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랑 한 달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3단 9구단 중에 두 번째 9구단인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강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앞으로 계속 한 달 동안 강의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정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있다고 그랬죠. 세무조정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상하네. 왜 임쌤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순서를 바꿨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냥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아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왜 근데 여기는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결산조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죠. 결산조정이 송금산입만 결산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송금산입만. 그래서 이 그림은 일부러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아니라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순서를 바꾼 겁니다. 다시 송금산입이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페이지 10페이지 보고 계시죠? 1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조정해야 하는 강제조정사항에 해당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결산조정사항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산조정사항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신고조정사항은 다시 임의조정사항하고 강제조정사항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세법 천재라고 부르죠.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한번 의의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결산조정사항 아주 중요한데요. 결산조정사항은 의의가 뭐냐면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어요. 외부와의 현금 거래 없이 결산시, 즉 재무회계, 우리 중급회계 배웠잖아요. 재무회계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특징만 아시면 돼요. 특징.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결산조정의 특징은 아무리 한도 미달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산조정의 의의는 뭐냐면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이 결산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 의의는 모르더라도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아무리 한도 미달이 났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도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제가 그 밑에 사례를 가져왔어요. 10페이지 가운데 표에는 죄송합니다. 현행 법인세에서 아주 중요한 결산조정사항 제가 10개를 모아놨는데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표를 보고 달달달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표의 오른쪽 세로에 어느 페이지에서 또는 어느 절에서 배우는지를 상세히 써놨으니까 지금은 전혀 이 표를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표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던 감가상각비, 대손금,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특히나 이 10개 중에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한번 쓱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제가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고 이 설명이 과연 납세자인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말일지 불리한 말일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유리한 말인지 불리한 말인지. 자, 우리 회사가 결산상 감가상각비 100에 감가상각유계액 100을 잡았답니다. 이렇게 기업회계에서 회계 처리했대요. 회계 처리를 하고
기말 세무조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법인세 배우니까 세무조정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아직 150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선생님, 왜 삼성전자가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100을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는 150입니까? 아니, 그런 걸 우리 한 달 동안 배우는 거라니까요.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자산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내용 연수라든지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우리가 그걸 나중에 8자에서 배웁니다. 8장에서 해보니까 이해서 한도가 150이라고 지금은 그냥 가정하자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정하자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도 초과라고 부릅니까? 한도 미달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도 초과라고 하죠. 한도 초과. 한도 초과예요. 그러니까 미안. 뭔 소리야. 거꾸로 얘기했구나. 한도 미달이지. 한도 미달. 지금 150이 한도인데 기업회계가 100밖에 안 잡았으니까 50만큼은 한도가 지금 남았잖아요. 한도 남았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도 미달입니다. 한도 미달. 네. 한도에 아직은 미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 한도에 아직은 미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기업회계는 100 잡았는데 지금 아직 세법상 한도가 얼마래요? 세법상 한도가 150이니까 야, 한도 아직 여유가 있잖아. 우리는 당연히 뭐를 하고 싶어요? 송금산입을 하고 싶어요. 송금산입으로 추가 비용 또는 추가 송금을 더 인정받고 싶다고요. 나 이런 말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지난 시간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송금이나 비용이 좋은 거라고요. 그래야 세금을 조금 내잖아요. 자, 법인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이래요. 왜냐면 아까 표에서 잠깐 배웠거든요. 이 표에 나오는 10개를 나중에 천천히 배운다고 그랬는데 대충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가장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이래요. 자, 해답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안타깝네. 한도가 아무리 미달랐어도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없대요. 제가 물어본다고 그랬죠. 결산조정사항이 결국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입니까? 불리한 규정입니까? 들어보니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구만. 불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세법이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고 쉽다고 하면 쉬운 거니까. 우리 회사가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100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는 150이더래요. 왜 150인지는 묻지 마세요. 뒤에 배우니까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50까지 잡을 수 있는데 100밖에 안 잡았으니까 추가로 송금 인정, 즉 비용 송금 인정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세법 시간에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그럼 나 같으면 추가 송금 산입 50을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이라고요.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 미달났을 때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을 세무조정이 없음이라기보다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만약 감가상각비를 세법에서 150만큼 인정받고 싶으면 뭐 할 때부터 처음부터 얼마를 잡았어야죠? 이 결산할 때부터 150을 잡았어야 돼요. 그래야 세법이 150을 인정해 줍니다. 아니 왜요 선생님? 왜요? 왜 세무조정을 못하게 막아놨습니까? 또 앞에서 금방 설명했잖아요. 그 결산조정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비를 100 잡든 150 잡든 그만큼 외부에 150이 집행되고 비용 인정되냐고요. 그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다시 보니까 10페이지 가운데 있는 표의 비용들이 다 외부와의 현금으로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외상대를 갚는다거나 뭔가 현금 집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로만 한마디로 장난치는 제도거든요. 자, 이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는 기업회계에서 100밖에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잡으면 아까웠겠지. 기업회계는 100밖에 안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가 150이라고 해서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런 거 안 돼요. 선생님, 저는 150 세법에서도 인정받고 싶은데요. 150을 세법에서도 인정받고 싶으시면 어디 때부터 150을 잡았어야 한다? 이 결산할 때부터, 즉 기업회계부터 150을 잡았어야만 세법도 150을 인정해준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퀴즈. 결산조정사항은 납세자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할 건 없다. 왜냐하면 기업회계 100인데 세법 150으로 가기 위해서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 취지가 뭐라고요? 얘는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150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세법에서. 정 인정받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150을 잡고 와라? 결산할 때부터 150을 잡고 와라가 바로 결산조정사항의 취지입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자,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그래도 저처럼 회계사 될 수는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회계사 쓰면서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산조정사항은 추가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졸지 마시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김회계사 졸지 마.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자네의 미래가 달려있단 말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산조정사항은 한도 미달 나왔어도 추가로 50을 세무조정할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없죠. 근데 왜 이걸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람 기분 나쁘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요.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제목을 잘 보시면 제가 결산조정사항의 조정에다가 가로를 붙여버렸어요. 이거는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결산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친구한테 내일 야, 너 세법 배웠어? 나 요새 임성용 쌤한테 배우는데 야, 나름대로 되게 쉽게 잘 가르치더라? 너 결산사항이 뭔지 알아? 그럼 친구가 물어보겠죠. 그게 뭐야? 야, 결산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의 약자로서 아무리 한도 미달랐어도 추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안 좋은 애들이야 하면 친구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이 결산사항은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은 세무조정을 추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결산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쉽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리와인드를 해서라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초반에 3단 구구단을 배우시는데 이 3단 구구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법인세가 상당히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물론 주변에 2회독, 3회독 아니면 이미 1차 시험을 붙어서 2차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요. 이런 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이런 거 이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1회독 할 때 이게 좀 어려울 뿐입니다.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이런 거는 공부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20살 나이에 구구단 외우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없잖아요. 구구단 외울 필요 없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은 좀 허덕여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별 얘기 아니었구나 라고 다 이해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자, 이번에는 11페이지의 양가로 이번에 신고조정인데요. 이 결산조정을 빼면 나머지 애들이 다 신고조정이 되는 겁니다. 결산조정을 빼면 나머지는 다 신고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반가로 1번에 임의조정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반가로 2번에 다 강제조정사항이 됩니다. 강제조정사항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부분이, 세무조정의 대부분이 이 몇 개, 결산조정사항하고 임의조정사항을 빼면 다 강제조정사항이니까 굳이 반가로 2번은 강제조정사항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11페이지 반가로 1번의 임의조정사항을 공부합니다. 임의조정사항은 어찌 보면 1차 토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2차 토픽 위주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1차 문제에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페이지 반가로 1번의 임의조정사항입니다. 자, 솔직히 1회독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결산조정사항과 같이 성격상으로는 외부와의 현금거래 아니면 그냥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과 같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항목은 기업회계에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했더라도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상 한도에까지 추가로 송금 산입에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조정사항이라고 한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의조정사항이라는 게 어감상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결산조정사항은 세무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요. 배울 필요도 없는 너무 많이 있는 나머지를 다 강제조정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지금 배우시는 임의조정사항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조정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러 세법을 공부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버리면 되지. 즉 지금부터 배우실 임의조정사항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매우 극소수 아주 특이한 세무조정사항인데요. 자, 가운데 표를 잘 보세요.
저의 질문에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다 여러분들이 세법 1회독 초시라고 가정하고 동그라미 1번 일시삼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들어보죠? 동그라미 2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예전에 회계 올릴 때 자본 파트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이 1회독이라는 가정하에 동그라미 3번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좀 예외고요. 동그라미 4번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동그라미 5번 비상위험준비금 들어본 적 없죠? 동그라미 6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역시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세법 1회독이라는 가정하에 이 표에 있는 것들은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즉 이 표에 있는 것들은 재무회계에 있는 계정이다 없는 계정이다. 쉽게 얘기해서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걸 키우지 않는다. 오직 우리 세법에만 있는 계정이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금방 위에 있는 4줄 중에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잖아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지금 보시는 표들은 기업회계에는 없고 세법에만 있는 계정들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걸 임의조정이라고 하는데 임의조정은 성격상 조정 불가하는 결산조정사항하고 같을까요? 무조건 조정해야 하는 신고조정사항하고 같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성격상 결산조정 항목하고 같습니다. 자, 선생님, 성격상 결산조정 항목과 같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취지가 뭐였죠? 기업회계는 100, 세법은 150이어서 한도의 여유가 있어도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 150만큼 비용 인정받으려면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50을 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150을 잡아라? 결산할 때부터, 즉 기업회계부터 150을 잡아라. 자, 이게 결산조정사항의 취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임의조정사항도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 원하면 어디서부터 비용이나 송금을 추가로 엄청나게 인정받고 와야 한다? 결산할 때부터 엄청나게 인정받고 와야 한다. 자, 근데 안타깝게 지금 보시는 표들은 결산해서 150만큼 많이 비용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뭐다? 이 표들은 기업회계에서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운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배우시는 임의조정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1차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과감하게 넘기세요. 어려울 것도 없고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실은요. 자,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오는 6개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에 있다 없다? 없다. 세법에만 있는 계정이다. 근데 얘들이 성격이 뭐랑 같댄다? 옆 페이지에 있는 결산조정사항하고 같댄다. 결산조정사항의 취지는 뭐다? 추가로 송금 산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많이 비용 잡고 와라? 결산할 때부터 비용을 많이 잡고 와라. 근데 이 표애들은요, 결산할 때부터 비용을 많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뭐다? 기업회계 얘네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맘대로 해. 추가로 세무조정을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가 바로 이 임의조정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 잡았을래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다 귀찮으세요? 때려치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 2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 2번 문제 조건상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있는 문제들이 가끔 좀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문제 조건상 주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 이때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답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으면 혹시 문제 조건상 이 임의조정사항 6개 중에 하나가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마침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일시사학 충당금이 가장 시험에 그나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학 충당금이 있는지를 딱 찾아가지고 일시사학 충당금에 기업회계는 100밖에 안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가 150이라는 걸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추가 송금 산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 송금 산입을 해야 세부담이 최소화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주 2번 읽어봅니다. 문제 조건상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는 경우 혹시나 저 6개 중에 하나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조정 사항이 있다면 회사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즉 100을 150까지 세법상 한도인데 100밖에 안 잡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50을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고조정 사항 중에서 임의조정 사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강제조정사항이라고 부르죠. 모든 것들을 강제조정사항이라고 부르는데 반가로 2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액,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과 같은 항목은 외부와의 거래, 즉 일반적인 거래가 있는 항목입니다. 즉 결산서에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세법상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조정사항이 아닌 모든 것들을 강제조정사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강제조정사항은 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표는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을 비교하고 있는 표죠. 제가 이 표를 만든 이유는요, 신고조정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결산조정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이해하시라고 이 표를 만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사항 항목을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의 보실까요? 지금 다 배운 거 복습이에요. 요것만 지금 새로 배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배운 거의 복습입니다. 결산조정 항목은 의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추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게 결산조정 항목에 제가 의라고 했죠. 근데 신고조정사항은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 못한 경우에도 세법상 무조건 송금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대상을 보면 얘가 외부와의 관계가 없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외부와의 관계가 없는 거 아까 10개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주자는 누구다? 감가상각비다. 즉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추가 송금산입으로 비용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니까. 감가상각비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라니까요. 감가상각비 잡는다고 해서 외부에 막 현금이 나가진 않습니다. 여긴 비해서 신고조정 항목은요, 결산조정 이외에 모든 항목을 신고조정이라고 부르고, 송금 인정받으려면 얘는 기업회계에서 결산상 처리를 해야지 세법상 추가 송금 산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회계에서 충분히 비용을 잡고 오셔야 합니다. 얘는 근데 기업회계에서 결산상 처리도 가능하고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가 송금 산입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귀속시기 언제 비용을 인정받느냐, 이거를 귀속시기라고 하거든요. 귀속시기는 결산상 비용을 잡아야 인정되기 때문에 결산상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비용 인정이 되는데요. 얘는 그게 아니라 세법에서 세법에 맞는 요건을 구비하면 송금 인정이 됩니다. 자, 과거의 말문제에 요 5번이 나온 적 있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누락시 처리입니다. 누락시 처리. 자,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국세기본법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왜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여름에 공부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가을 정도에. 늦는 분들은 내년 1월에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너무 늦고요. 자, 누락시 처리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기 결산서에, 자, 저랑 좀 약속 좀 해요. 제가 세법에서 결산서라고 하면 항상 뭐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기업회계 떠올리라고 그랬죠. 재무회계, 중급회계 떠올리라고요. 당기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기에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결산조정사항은 기업회계가 나서야만 세법이 인정하는 거니까 당기 결산서에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안 잡았으면 당기에는 추가 송금산입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얘는요, 당기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면 당기에 그냥 세무조정을 통해서라도 비용 인정을 받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 차기 이후에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대요. 자, 경정 청구는 뭐냐면 나중에 국세기본법을 배우시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페이지 12페이지에 첫 번째 표 끝나는 지점에 제가 주에 경정 청구가 뭔지를 써놨죠. 경정 청구가 뭐냐면 당초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불러요. 당초 과다하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저 세금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부른다고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2016년에 살고 있다고 치죠. 한 해가 지나가지고 2015년에 기업회계가 감가상각비를 얼마 잡았다? 100 잡았다. 근데 세법상은 그 해에 감비 한도가 얼마까지 나왔다? 150까지 나왔다. 자, 그래도 우리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무슨 조정 사항이니까? 얘가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 해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작년에 100밖에 인정을 못 잡았지? 아유, 작년에 150 잡을 걸. 아유, 이제 와서 보니까 작년에 150 잡았을 걸 왜 100밖에 못 잡았을까?
안타깝네. 작년에 150불 비용 잡았다면, 감가상각비 잡았다면 세금을 더 낼 뻔했다, 덜 낼 뻔했다? 아유, 덜 낼 뻔했구나. 자, 이제라도 50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세요. 물론 50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에서 세율은 20% 가정했으니까 여기에 20%인 10원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웃기고 있네. 못하죠. 왜냐면 결산조정사항은요, 작년에 왜 150이 아니라 100밖에 안 잡힌 겁니까? 누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결산할 때 선택한 거잖아요. 아니, 니 그러면 처음부터 결산할 때부터 150 잡든지. 잘 이해되십니까?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서는 거였어요. 결산이 나서는 거였기 때문에 지가 이제 와서 작년에 결산할 때 100밖에 안 잡고 한도가 150이어서 추가 송금산입을 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 50에 대한 세금 50 곱하기 세율 20%면 10원이거든요. 1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이 정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기업회계가 이만큼까지 잡으면 세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인데 기업회계에서 네가 100밖에 스스로 감가상각을 안 하고 왜 이제 아이고 작년에 150 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결산조정 항목은 추가 내년 이후에 차기 이후에 경정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내년에라도 차라리 결산서에 손빚, 송금을 50을 더 잡으면 그냥 내년에 인정이 되는 것이지 굳이 2015년으로 돌아와서 나 작년에 많이 낸 세금 돌려주세요 라는 경정 청구는 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신고조정 사항은 단기에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차기 이후에는 단기, 즉 2015년 단기에 누락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경정청구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결산조정 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이 사례 좀 보시면 다음 중 세무상 송금 한도액이 150일 때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라는 사례입니다. 자, 볼까요? 어디 보자. 9분. 여러분,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 픽스되어 있다고 가정. 이 회사의 세무상 한도가 150이라고 딱 픽스되어 있다고 가정. 아직 안 배웠지만 한 달 동안 배우겠지만. 자, 첫 번째. 결산상 비용이 우리 100일 때 어이구 가만히 있어봐. 아직 50의 여유가 있잖아. 50 여유가 있네. 세법에서는 비용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50 여유가 있네. 당연히 사람이 인지상정상 뭐를 하고 싶겠어요? 송금산입을 하고 싶겠죠. 송금산입 50. 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만약에 감가상각비라면 감가상각비는 전형적인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무조정 불가능. 자, 만약에 강제조정사항이라면 인건비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니까 150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외부에 월급을 150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가 100밖에 안 잡았어도 우리는 추가 손입 50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얘는 떳떳한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있는 비용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임의조정상 대표적인 게 아까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추가적으로 송금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맘대로 해라. 세무조정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5월 세무조정을 추가적으로 송금산입을 할 수도 있다. 문제를 잘 봐라.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뭐를 해야 한다? 송금산입에 유리한 거니까 하셔라. 제발 하셔라. 이게 지금 배우시는 이 표의 취지입니다. 자, 만약에 결산상 비용이 180이라고 쳐요. 어이씨, 왜 나쁜 놈들아. 너 세법상 한도는 150인데 왜 기업회계에서 180이라 잡았냐? 이거는 한도에 미달인 거예요.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한도를 초과한 거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송금 불산입이야. 너는 180까지 인정 안 되고 30까지만 아니 150까지만 인정돼야 하니까 30은 비용 인정이 안 돼. 이걸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게 감가상각비라고 칩니다. 감가상각비? 임쌤이 감가상각비는 추가로 세무조정을 하지 말랬어 라고 해서 세무조정이 없음입니까? 자, 제발 이거 제발 외우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결산조정사항이 되면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앞으로 나는 감가상각비가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세무조정을 안 할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조정을 할 수 없는 결산조정사항은 오직 언제일 때만입니까? 언제일 때만. 송금산입을 해야 하는 케이스일 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세무조정하지 않는 거야 하면 큰일 나라고 외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가상각비 엔드 뭐일 때? 감가상각비 엔드 송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 때만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경우 150이 한도인데 180까지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으면 송금불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무리 감가상각비여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은 이렇게 추가 송금산입만 못하게 막아놓은 거지 한도 초과는 언제든 송금불산입이라는 된서리를 맞습니다. 자, 이런 말 좀 이해하시는 거죠? 왜 된서리인지 알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송금불산입은 비용 인정 못 받는 거니까 세금 많이 내라는 소리거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얘네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분 넘게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이 무슨 말인지 비교해 드렸는데 나 솔직히 선생님 이래도 기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사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 사례만 기억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 결산조정사항은 송금산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다. 송금불산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다. 송금산입만 못하게 막아놓은 거다. 왜냐하면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없으니까 송금불산입 같은 된서리는 언제나 맞는 거다. 언제나 맞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추가 송금산입만 못하게 막아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였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2.2의 소득처분이죠. 자,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가 뭐 초반의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고비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어디 보자. 제가 여러분 까먹을까봐 여기다 3단 9구단 써드릴게요. 3단 9구단. 3단 9구단 잊지 마시라고요. 법인세를 처음 공부하실 때 3단 9구단이 있습니다. 이 3단 9구단이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라고요? 1.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세무조정. 2. 지금 막 배웠던 결산조정이란 무엇인가? 신고조정은 알 필요도 없고 나머지를 다 결산조정이라고 부르니까 3. 지금부터 배우실 소득처분이란 무엇인가? 자, 요 세 가지가 3단 9구단이에요. 제가 좀 답만 써드릴까요? 세무조정, 무슨 법, 무슨 법? 간접법. 시작이 어디서부터다? 기업회계부터다, 세법부터다. 기업회계 당기순이익부터 간접법으로 뭐만 조정하면 되지 우리는? 둘 사이의 차이만 조정하면 돼요. 차이만. 자, 결산조정 한마디로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있게 했다, 못하게 했다. 추가 송금산입을 못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소득처분 지금부터 배웁니다. 소득처분은 한마디로 뭐 찾기? 귀속자 찾기예요. 귀속자 찾기. 네? 소득처분은 한마디로 귀속자 찾기예요. 우리 옛날에 뭐였더라? 김종욱 찾기인가? 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임수정인가 나왔던 그런 영화 한 3, 4년 됐나? 우리 인도에서 김종욱 찾는 영화 있었거든요. 김종욱 찾기. 자, 지금부터 배우시는 소득처분은 뭐 찾기다? 귀속자 찾기다. 선생님 그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워요. 귀속자가 뭡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3단 9구단의 마지막 결정판인 소득처분을 배웁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 1점의 의의로 오시죠. 자, 의의를 보시면 처음에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로로 쭉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는데요. 자, 당기순이익 밑에 새끼치고 있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기순이익도 우리 주총을 통해서 주총을 통해서 일부 금액은 사내에 유보시키고 일부 금액은 사회에 배당을 시킵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도 다 꼬리표가 달렸다고요. 이거 사내에 유보돼서 재투자가 돼서 기계장치에 투자할래 말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버릴래. 자, 지금 가운데 그림인데요. 세무조정 가로 열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네 가지 할 때마다도 뭐를 해주셔야 한다? 이게 소득처분이라는 걸 통해서 회사 내부에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로 배당으로 나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른쪽 세로에 있는 그림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가 다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지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초장부터 바빠 죽겠고 시간 없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차피 그 다다음 페이지에 그 이유를 배우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그 밑에 12페이지 마지막 두 줄을 잘 보시면
세무조정사항의 추가적인 뭐 찾는 거죠? 귀속자 찾는 거라니까요. 귀속자. 이중 유보나 자 가로 열고 세무유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세법에서 보통 이 세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의미하거든요. 이중 유보 가로 열고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자산 부채와 관련이 있고 사회 유출은 추가적인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옆 페이지에 이점에 소득 처분의 종류를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세무조정은 크게 무슨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이 있다고 하더라. 굳이 얘기하자면 가산조정이 뭐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고 차감조정은 뭐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고 하더라. 맞죠?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텍스 어드저스트먼트. 앞으로 세무 조정할 때마다 끝에 뭐를 달아야 돼요? 꼬리표로 지금 배우실 소득 처분을 달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써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배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도초과가 나왔어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100 가로 열고 기타 사외유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배우실 전형적인 세무조정의 그런 형태입니다. 자, 세무조정은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하죠. 세무조정. 우리 4개 중에 하나 하는 거 배웠잖아요. 입금산입이냐, 송금불산입이냐, 송금산입이냐, 입금불산입이냐. 자, 접대비 한도초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냥 계정명이라고 불러요. 계정명. 이런 계정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회계원리부터. 자, 이 100을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요. 장난쳐서 금액이라고 불러요. 금액이라고. 뭐 이런 걸 다 배워야 돼. 자, 요거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고, 이걸 계정명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금액이라고 부르고, 자, 요거 파란색을 뭐라고 부르냐? 파란색을 소득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습관적으로 세무조정은 빨간색으로 쓰고 소득처분은 파란색으로 써드리거든요. 습관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풀세트로 써줘야 우리는 세무조정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조건을 통해서 이 회사의 세무조정, 가로 열고 소득처분을 포함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100이라고 해도 보기가 1번 보기는 100에 기타 사유출, 뭐 예를 들어서 2번 보기는 100에 대표자 상여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까 이 끝까지 이 파란색의 소득처분까지 정확히 해야 한 세트의 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득처분이 뭔지는 설명 안 했고요. 대충 어떻게 생겼다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가산조정에는 다시 유보, 사회유출, 기타가 있습니다. 차감조정에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만 있고 사회유출이 없어요. 사회유출이 없어요. 자, 다시 사회유출이 또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4가지로 구성이 돼요. 선생님, 이 4가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페이지 14페이지 표 위에 표에 4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를 배당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상여라고 하고요. 세 번째를 기타 사외유출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를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나도 지금 기억이 생생하네. 한 15년 전에 처음 세법 배울 때 여기서부터 참 뭔 소리야 싶었는데요. 여러분, 기타가 무려 3번 나오거든요. 기타 사유출 1번 나오고요. 얘는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그냥 생기타, 통기타예요. 생기타, 통기타 이렇게 해서 기타가 3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냥 강의할 때 기타 사유출은 너무 기니까 기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기외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별 연연하지 마시고요. 너무 기니까 얘를 기사라고 하거나 기외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요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은 정확히 대칭적이에요. 대칭적. 가산조정에 유보, 사회유출, 기타가 있듯이 차감조정에도 원래 마이너스 유보, 사회유출, 기타가 원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원래는 사회유출이 있었어야 돼요. 이 사이에 사외유출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차감조정에는 사회유출이 없어요. 그것도 다 이유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
세법은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용어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우리 일상생활에 야,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사유출하러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나오는 단어다 보니까 이런 개념 잡는 게 처음에 생소한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3단, 9구단 같은 거 3단, 9구단이라고 재밌는 용어도 지어내고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못 알아듣겠으면 계속 진도 빼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진도 빼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리와인드로 반복해서 보세요. 동영상 학습의 가장 장점이 그거 아니었어요?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나랑 좀 약속해서 외워버리자. 이 유보가 중요한데 유보는 특히나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릴 테니까요. 빨간색 어딨니? 이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예요. 자, 좀 저랑 제발 약속해요.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세요. 이 자리에서. 자,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다.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세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외우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다.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다. 뭔 소리인지 몰라도 지금 외우시는 겁니다.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다.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다. 자, 그리고 이제 지울게요. 우리 어차피 다 하나씩 배우니까 너무 복잡해 하실까봐 그냥 다 지우면 결론적으로 이 그림만 다시 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를 세모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세모주정은 크게 가산주정과 차감주정이 있고 가산주정에 유보, 사유출, 기타, 차감주정에는 마이너스 유보, 원래 사유출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기타만 있습니다. 왜 사유출이 없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했고요. 사유출에 다시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배우자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유보입니다.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입니다. 유보만 정확히 외워버리시면 얘는 따라오죠. 얘는 거꾸로니까 뭐겠어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가 돼요. 얘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톡 찌르면 나오게 외우셔야 돼요. 자, 유보는 뭐다?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다. 자, 한번 하나만 우리 공부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3페이지의 3점에 가산조정의 소득처분인데요. 양가로 1번의 유보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진정한 세무조정의 시작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유보는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처분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알죠?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면 결국은 뭐가 증가한다? 다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하면 결국은 뭐가 증가한다? 결국은 세무상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자산 증가, 부채 감소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근데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 강의를 하루 이틀 하나? 이게 나랑 공부할 때는 하고 이해되는데 혼자 복습할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된대요. 내가 그래서 다 지금 무수상 관점인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부채 감소가 세무상 관점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회계 관점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자산 증가, 부채 감소가 세무상 관점이냐고요? 기업회계 관점이냐고요? 아니, 왜 지금 엄한 소리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지금 기업회계 배우냐고요? 제가 그 삼김이냐고요? 제가 김영덕 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저랑은 세법 배우는 거니까 모든 관점은 당연히 세무상 관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관점에 나중에 기억이 안 난대요.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인데 결론적으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좀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무조건 외워주시고 결국은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좀 무조건 외웁시다.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오늘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자, 사례 하나만 들어드리고 잠깐 끝낼게요. 여러분, 자, 긴장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무조정을 배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별로 역사적이지 않다고요? 역사적인 순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이 세무조정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15년 전에 처음 세무조정 배울 때 저게 뭔 소리야 싶었는데 이게 저의 직업이 될 줄이야. 회계사가 되고 세법 전문가가 되고 이걸로 돈을 벌고 회계사 일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될 줄이야. 자, 여러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못 바꿀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무조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페이지 12페이지죠.
페이지 13페이지구나. 회사가 당기 중 1000의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취득세도 냈대요. 취득세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최대 한 4.6%까지 나오는데 그냥 저는 10%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직은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10%인 100원의 취득세를 비용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급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한번 잘못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인 어려운 세무조정은 지금 배울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업회계가 잘못 회계했다고 칩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기에 이거를 1,500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요게 당기고 요게 차기입니다. 즉 이게 예를 들어서 15년인 거고요. 예를 들면 이게 16년인 경우죠. 자, 잘 한번 볼게요. 항상 세무조정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기업회계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세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 세법에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 세법에서의 정답이에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번째, 그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어떻게 차이만 조정하면 되느냐. 차이만 조정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업회계. 항상 우리 세무조정할 때요. 기업회계는 좀 바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세법이거든요. 자, 제 말 좀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세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답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세법이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세법이다. 자, 야, 우리를 따라. 나를 따라. 우리는 세법이 내가 정답이야. 자, 나를 따라. 나를 따라. 이게 지금 우리 세법 시간의 가정입니다. 내가 정답이야. 나를 따라. 야, 이 기업회계. 너 제 말 잘 들어. Listen to me. 에이, listen to me. 잘 들어. 너 있잖아. 토지 1,000원에 현금 1,000원 했다며? 여기까진 맞네. 야, 바보야. 너 왜 현금 100을 왜 비용 잡았니? 몰라요. 저는 비용인 줄 알았죠? 야, 너 낸 거 취득세야, 재산세야? 취득세인데요? 야, 취득세는 비용 잡는 거 아니야. 우리 회계 올릴 때부터 취득세를 뭐라고 배웠어요? 자산의 무슨 원가를 구성하라고 배웠죠? 취득원가를 구성하라고 배웠어요. 취득원가. 야, 너 자산의 취득원가도 몰라? 왜 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 잡았니? 자, 우리는 항상 세법은 똑똑하고 기업회계는 좀 어리버리 잘못 회계 처리했다라고 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형 좀 봐, 형 좀 봐. 나 형이거든? 토지천에 현금 1,000까지는 맞아. 야, 그리고 현금 100 내고 취득세 냈을 때 너 바보니? 우리는 뭐를 잡아야 한다? 야, 토지 잡아야지 자산의 취득원가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사람 없죠? 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세법이 정답이니까 기업회계를 어디에 뜯어 맞춰야 돼요? 세법에 뜯어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다 뜯어 맞춥니까? 차이만 조정합니까? 차이만 조정하는 거. 이걸 세 글자로 간접법, 네 글자로 세무조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야, 우리 차이 없는 건 지우자. 이거 지워. 이건 같네. 이건 세무조정이 아니야. 왜냐면 차이만 조정하면 되니까. 야, 이것도 같잖아. 이것도 지우자. 같으니까. 야, 이것도 같네? 이것도 지울까? 이것도 지울까? 같으면 세무조정 하지 말자고요. 야, 이것도 아니네. 이건 지우면 안 되네. 자, 우리는 정답인 토지 잡아야 하는데 너 왜 비용 잡고 앉아있어 임마.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비용불산입 아니요. 송금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송금불산입하고 제가 여기다 계정명 쓰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비용을 써야 하게요? 토지를 써야 하게요? 잘 들어보세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우리는 이 계정명에 주로 뭐를 쓰느냐? 자산이나 부채 계정을 쓰기로 했습니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을 쓰기로 했다고요. 여기다가 손익계산서 계정을 쓰지 않고요. 자산이나 부채 계정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쓰면 돼요? 너 왜 100 잘못 잡았니? 자, 이제 드디어 나온다. 우리는 소득 처분을 파란색으로 어떻게 해준다? 이때 유보라고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유보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그랬죠? 너 왜 비용 잡았니? 형한테 와, 형한테. 형한테 오려면 뭐를 더 잡아야 한다? 토지인 뭐를 증가시켜야 한다?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유보죠. 이해하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지도 모른다니까요? 자,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이 땅을 팔게 됐습니다. 이건 가정치에 불과한데요. 1,500원에 팔았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 기업회계에서 현금 1,500원 들어오면서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기업회계에서 토지를 1,000 없앱니까? 1,100 없앱니까? 다시요. 기업회계에서 현금 1,500 들어올 때
토지를 1000 없애냐고요? 아니면 1100 없애냐고요? 얼마 없애니까? 1000 없애죠. 왜 1000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잡을 때부터 1000을 없앴으니까 없앨 때도 잡을 때부터 1000을 잡았으니까 없앨 때도 얼마를 없앱니까? 1000을 없애죠. 그러다 보니까 끼워넣기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00 나오는 거죠. 맞죠? 맞죠? 자, 우리 또 세법 나선다. 우리 전지전능한 세법, 모든 걸 알고 있는 세법. 에이 바보야, 에이 바보야. 또 틀렸네? 또 틀리겠죠. 작년에 틀렸으면 올해도 또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너 형 하는 거 잘 봐. 현금 1500은 맞아. 근데 우리는 똑똑하게 작년에 잡아놓은 토지를 얼마를 없애야 한다? 또 1100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끼워넣기가 처분이익이 얼마만 나와야 한다? 400이 나와야 돼. 넌 또 틀리니? 또 틀리겠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왜냐면 작년에 틀렸기 때문에 올해 이거를 처분할 때 당연히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야, 너 형 따라와. 너 왜 처분이익 500 잡았어? 400만 잡아야지. 같은 건 지워버리고 왜 이익을 500 잡았니? 형한테 오려면 이익을 얼마만 잡아야 한다? 400만 잡아야 한다. 너 이익 100을 줄여. 왜 이렇게 500이나 잡았어? 이거를 이익불산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입금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입금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됩니까? 송금불산입에 대한 무슨 조정으로 없애죠?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또는 토지도 뭘로 없애버리면 돼요?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돼요. 아, 그래서 임쌤이 여기다 토지 잡으라고 그랬구나. 여기다가 비용 100 잡아도 되는데요. 비용에 대한 반대 조정이 처분이익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여기 있던 토지가 여기 있는 토지로 그냥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다가는 손익계정보다는 자산부채 계정을 적어야 그 자산부채가 그대로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100 차이 나는 거 써주시고요. 유보가 무슨 조정으로 사라집니까? 유보도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 조정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을 놓고 보면 유보는 그냥 반대 조정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토지를 뭐 했으니까요? 이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이 남아있던 유보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잡히지 않고요.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몇 번이고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몇몇 학생들이 지금까지 아주 재밌는 퀴즈를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궁금하겠지. 자, 첫 번째 질문. 그 학생은 막 기분 나빴나 봐요. 막 저한테 와서 우쉬 그러면서 선생님 왜 2015년 당기에 산 땅이 왜 차기에 팔립니까? 뭐라고 친구야? 선생님 왜 15년에 산 땅이 16년에 바로 팔립니까? 미안해. 그거 그냥 내가 가정한 거야. 이거 뭐 그럼 차착이라고 할까? 차차차차착이라고 할까?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올해 산 게 내년에 팔릴 수도 있고 3년 후에 팔릴 수도 있고 뭐 20년 후에 팔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 팔릴 때 이렇게 반대 조정 나온다고요. 반대 조정. 이해하셨죠? 그 친구도 열받았죠. 선생님 왜 작년에 1,000원에 산 게 벌써 50%나 올라가지고 1,500원에 팝니까? 선생님은 지금 고도의 숫자로 계획된 숫자를 우리한테 강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이거를 1,500으로 하든 1,600으로 하든 1,700으로 하든 언제나 2016년 차기에도 또 얼마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죠? 100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100은 얘가 1,500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 토지 1,000과 올해 토지 1,100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지. 다시. 작년에 토지 1,000과 작년에 토지 1,100 차이 때문에 올해 어쩔 수 없이 또 100의 차이가 나오는 거지. 이게 1,500인지 1,600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심지어 여기다가 800이나 900을 써가지고 처분 이익이 아니라 처분 손실 나오게 풀어보세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요 1000과 1100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 세 번째 질문은 예전에 실무 강의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하셨는데요. 실무 강의 하러 수업 들으러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선생님, 우리 회사는요, 창사 50년 됐습니다. 예, 역사가 깊으시군요. 지난 50년 동안 재무팀장이 한 10번은 바뀌었을 것이고요. 그러겠네요, 50년이니까. 그 중에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래요?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요, 50년 됐으니까. 근데, 이매계사님, 우리가 50년 전인 1965년에 산 땅이 100의 유보가 있는데 50년 후에 이 땅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50년 후에 팔 수도 있죠. 그러면 2015년에 50년 전에 유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재무팀 다니는 대리로서 이걸 반대 조정으로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겁니까? 야, 이 참 좋은 질문이죠.
우리 실무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수업 목적으로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모든 자산에 대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얼마 잡혀 있는지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서식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는데 그거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해서 이런 토지나 건물 같은 거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과거부터 얼마가 쭉 달려왔는지 이것만 정리하는 표가 따로 실무에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도 그거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3단 구구단 중에 세 번째인 소득처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보를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유보도 제가 잠시 끊어갈 테니까 이해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거가 이해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그 사례 밑에 주 글씨를 보면 유보의 추인이라고 해서 추인은 추가 인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향후 언젠가 반대 조정인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로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소멸이 됩니다. 이를 유보의 추인, 추가 인정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유보의 추인은 자산 부채의 상각이나 양도. 자, 이거 자산을 상각했나요? 양도했나요? 양도했죠? 그러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상각이나 양도 또는 수정회계 처리 또는 자동 추인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지금 2번, 3번은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 보시는 것처럼 단기에 입금사님이나 송금부사님으로 유보시킨 것은 곱하기 양도 등의 비율에 따라서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 조정으로 송금사님이나 입금부사님으로 마이너스 으로 사라지죠. 지금 이 사례는 양도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100%니까 얼마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100원의 100%인 100원이 그대로 마이너스 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 줄 송금사님이나 입금불사님의 마이너스 유보도 곱하기 양도 비율을 통해서 차기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입금사님이나 송금불사님의 유보로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유보를 공부했고요. 복습 잘 하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사회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